유권자는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을,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포지티브 선거를. 하지만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부진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책 경쟁의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양강 두 후보의 실제 발언을 기반으로 구성한 유권자가 만드는 특별한 대선 토론. 2022년 1월 그토록 기다리던 정책 토론이 지금 공개됩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대선 토론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유권자입니다. 제20대 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강 후보님의 평소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렬입니다. 조금 큰 주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의 경제정책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을 도와주고 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득 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그동안에 한 200여 년에 걸쳐서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처럼 이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정부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기에 그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서 공정하고 합당한 어떤 분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정부가 시장을 도와주는 관계여야지 기본적으로 그 시장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규제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 획득을 비롯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부 규제는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라는 언어는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는데 경세, 재민의 준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결국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런 오해가 있죠. 경제는 과학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죠. 근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이자 의견입니다. 가치죠, 가치. 이 후보님, 정부가 시장을 맘대로 조정하면 근로의욕의 감퇴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정책적 능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은행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나라는 코로나19에서 10몇 %씩 영업이익률이 확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영업이익률이 10몇 %씩 더 늘었을까요? 결국 정책 잘못이죠. 정부 정책 잘못이죠. 전에는 은행이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금 가지고 금 교환권을 화폐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금이 요새 신용의 원천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됐죠. 국가가 보증한다. 그런데 혜택을 누가 봅니까? 돈 많고 재산 많고 사회 경력 많고 집이 높은 사람이 혜택은 다 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이거를 금융 배제라고 하죠. 공공적인 기능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정한 범위까지는 효과가 있고, 그건 모든 정책은 그래요. 그러나 도를 넘어서면 비효율을 발생시키죠. 근데 그 단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능력이죠. 최근 몇 년간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의 삶에서 빠질 수 없었는데요. 부동산 문제 중 가장 크게 꼽히는 게 투기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이제 관념으로 실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자. 막 돈도 많이 빌려주고 이제 금융 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도 좀 적게 내고 뭐 이런 보호를 해주자. 대신에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부담을 늘리자.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거래 제도도 강화하고 세금이나 부담도 늘리고 이렇게 하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잘 안 합니다. 투기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막으려고 그러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 근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그런 매점 매석을 또 소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을 매점 매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초반부터 과열되지 않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을 위한 규제 완화 역시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또는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또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또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 바로 일자리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 세대들이죠. 정부 주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대개는 불안정 노동인 경우에 보수가 더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은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이제 그걸 한번 시행을 하고 있죠. 국민 행복 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저는 경제 운영 방식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규모만 키우는 성장 경제에서 성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경제로 혁신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문제에서 저출생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과 보육,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이 정체화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또 보육, 양육, 교육 이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또 어머니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에 발표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 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대로 유치원을 통한 교육 또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이게 좀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약간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저희가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국민에게 부모 급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영아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엄정하게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또 가족들,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주제를 돌려서 얼마 전 사망한 전두환 씨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이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안보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국가의 제1 의무입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모든 도발에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착오하신 것 같아요. 휴전선에서 총격이 발생하면 10배 보복하죠. 3배 보복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있어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른다.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그 타겟을 목표로 선제 타격한다라는 것이지 모든 도발의 경우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예를 드셨지만 적절하지 않은 예다. 그 발언을 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고 몰라도 문제, 알고서 했다면 더 문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50조 가지고 손실 보상해주고 또 뭐 대출을 추가로 더 이미 대출 받아가신 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의 기본 이제 소위 보증 수수료 그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한 50조의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퍼주기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어차피 지원하려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어차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완벽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야 뭐 제외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그 정부 현 정권의 그 이 방역에 대해서 초기부터 역학조사를 디지털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역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뭐 그 과학 방역이 아니고 좀 너무 주먹구구식 또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런 정치 방역이 아니냐.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난히 2030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 취미하면 게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두 후보님께서는 혹시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게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LOL이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은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임이라 잘 못하는데 제가 초기 게임 중에서 갤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정책본부의 이 제언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별로 제 연령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 산업과 관련된 공약,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임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지원하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이 문화의 특성은 자율성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창의와 또 개성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 또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그냥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그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정확히 공개되었는지 그 일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회사에는 감시 기구를 의무화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떤 경계선을 그을 때 섬세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그어버리면 이 경계선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 문제도 예를 들면 일정 매출 규모 이상 또는 일정 이용자 이상 뭐 이런 규모 이상은 적용하고 그 이하는 배제한다든지 아니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으면 그 피해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죠. 반드시 뭐 규모만으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합리적인 또 기준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갑자기 하태경 의원님이 나오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점점 더 중시되는 화두인데요. 두 후보님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행정적인 재량적인 결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와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 지원 정책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 이런 디지털 첨단 산업들이 또 기존 산업과 함께 이 광주 전남 지역도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과 관계된 논란이 터졌을 때 대처 방식의 차이를 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저는 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뭐 내밀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그때 당시 우리 형님께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모든 뭐 기자 언론인들한테 다 보냈던 것이 지금 떠돌다가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어떤 언론인 말씀하셨지만 뭐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참 저에 대해서 오랜 세월 괴롭히고 또 정치 일선에 나서니 제가 국민의힘에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방해해 왔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공수처에다가 아주 대놓고 강제 수사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관행과 법리에 위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각되니까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다가 이렇게 망신을 이렇게 샀습니다. 온갖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거울로 본 미래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은 주어진 고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왔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유권자는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을,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포지티브 선거를. 하지만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부진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책 경쟁의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양강 두 후보의 실제 발언을 기반으로 구성한 유권자가 만드는 특별한 대선 토론. 2022년 1월 그토록 기다리던 정책 토론이 지금 공개됩니다.